2018년도 시행 기출문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출문제 중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세요. K회사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사를 위해 매일 회의실을 대여했다. 회의실은 501부터 505호까지 총 5개입니다. 마주보는 회의실 없이 차례대로 위치해 있으며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501, 502, 503, 504, 505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루에 하나 이상의 회의실을 대여할 수 있지만 전날 사용한 회의실은 다음날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전날 501호를 썼다면 다음날은 501호를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바로 붙어 있는 회의실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501호랑 502호는 동시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예외적으로 붙어있는 2개 회의실을 사용했다. 자, 전제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수요일에 2개 회의실을 대여한다고 할 때 대여한 회의실은 몇 호냐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그 등장하거든요. 힌트나 아니면은 조건이나 이렇게 문제가 짧은 경우에는 조건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 해당 조건들을 따로 분류해 갖고 조건으로 주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501호부터 505호까지 차례대로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몇 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날 회의실은 다음날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붙어 있는 회의실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지만 월요일에는 예외적으로 붙어 있는 2개 회의실. 자, 수요일에는 2개 회의실을 대여했다고 할 때 대여한 회의실 몇 호이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지금 수요일 날이에요. 그 수요일 날 2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주어진 조건 중에는 불필요한 것들도 물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수요일하고 월요일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있는 수요일에 들어가는 것은 연속해서 2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504호와 505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됐죠? 504호와 505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504호하고 505호가 들어가 있는 4번과 5번은 지워져야 되죠? 지워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회의실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1호, 502호, 502호, 503호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1호와 503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다음 중 조건을 충족하는 을의 나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자,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딱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면은 살짝 벙찔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런 유형은 애초에 조금 있습니다. 좀 등장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한번 보죠. 갑과 을은 부부이다. A는 갑의 동생이니까 갑의 나이가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면 A는 갑보다는 어려야겠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갑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B와 C도 갑보다는 어려야 되고요. 을보다도 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동갑이거나 갑은 을과 동갑이거나 나이가 많다.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있어요. 갑은 을보다 동갑 같다죠? 많다. 나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BC. ABC의 곱이 2450이다. 요거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이의 합이 46이다. 그 다음이 A는 19에서 34세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의 나이의 합은 아들과 딸의 나이의 합의 4배이다.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한 정보는 안 줘요. 일반적으로 주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안 줍니다. 근데 아들하고 딸이 지금 아들이 B씨는 아들과 딸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아들 딸로 하지 말고 B 더하기 C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을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얘예요. 얘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나이라는 것은 15.3살, 19.2살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나이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2450이라는 값을 소인수 분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450을 쪼개보는 거죠. 일단은 눈에 띄는 숫자가 5가 있습니다. 그죠? 5의 제곱이 눈에 띄네요. 그죠? 5의 제곱이 225입니다. 25. 자, 그러면은 25로 나누게 되면은 2500에다가 50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98입니다. 물론 2로 나누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2로 하고 5로 하고 점점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가능하다면 한 번에 가는 거죠. 49, 7의 제곱. 자, 그러면은 2450이라는 값은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입니다. 이 나이의 조합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가 안 썼네요. 합이 46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조합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6이 되는 걸 일일이 찾아낼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하나 더 준 겁니다. A가 뭐예요? 요 나이의 사이에 있다. 그러면 A의 나이가 19부터 34면 나이의 개수가 벌써 1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싶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해보시면 아시는데 딱 특정됩니다. 하나로. 자, 어떻게 되냐? 일단 A의 나이는 A, B, C의 나이의 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물론 A가 갑의 동생이지만 갑의 아들과 딸보다도 어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19살보다는 크거나 같고 34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조합 중에 가능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5의 제곱 25살밖에 없어요. 확인해 볼까요? 2, 5, 10 안 되죠. 2, 7에 14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2랑 하는 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50, 98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맞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는 돼요. 5 곱하기 7에 해당하는 35는 안 되잖아요. 7의 제곱 49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게 애초에 요거밖에 없다. 자, 이러면은 B 더하기 C가 얼마가 나와요? 21살이 나오는데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거. B 곱하기 C가 얼마가 되는 거죠? 빼니까 2 곱하기 7의 제곱입니다. 그럼 더해서 이렇게 나오고 곱해서 이렇게 되는 숫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7과 14입니다.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한 사람은 7살이고 한 사람은 14살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B 더하기 C가 21.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되는 건 확인했어요. 되는 거는. 자, 그래서 B 더하기 C는 21살이니까 84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갑과 을이 같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을이 될 수 있는 것은 42살 또는 41살 또는 40살 점점점인데 문제에서는 가능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온 것 중에 가능한 것은 5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갑인 경우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은 빠바바바박 돼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려면은 곱하기로 주어졌을 때 소인수분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은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문제죠. 그리고 A4, B4, 뭐 B5, A5, A3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였죠? A4를 반으로 자르면 정확하게 딱 정중앙을 그 긴 면의 가운데를 쫙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5가 되는 거죠.
됐죠? B4도 B5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사실은 아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벙찌는 겁니다. 볼게요. 4번입니다. A1 인쇄 용지의 크기가 한 단위 작아질 경우 가로의 길이의 절반. 물론 여기서는 가로가 긴 모서리입니다. 긴 변이에요. 긴 변. 자, 가로의 길이의 절반인 A2 용지의 길이가 세로 길이가 되고 A1 용지의 세로의 길이는 A2 용지의 가로 길이가 된다. 이는 용지가 작아질 때마다 같은 비율로 적용이 된다. 자, 이때 A4에서 A5로 축소할 경우 길이의 축소율은 사실은 A4하고 A5로 갈 필요가 없어요. A2에서 A1에서 A2로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A1, A2, A2, A3, A3, A4, A4, A5 똑같습니다. 관계는. 그죠? 여기서는 그냥 A4, A5라고 했지만 관계는 똑같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A4 용지를 하나 그려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얘가 A4입니다. A4. 됐죠? 그리고 가로를 A라고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용지가 길이가 긴 게 가로라고 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특정했으니까 상황에 맞게 한번 가보죠. 자, 여기가 A4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가로 A라고 합시다. 자, 여기를 B라고 하고요. 그럼 A5를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가운데를 자르는 거죠. 이러면 A5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요 관계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2분의 A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돌려서 세로가 되고 B에 해당했던 세로가 가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축소의 길이의 축소율을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A가 B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보세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 A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A5로 만들면서 용지의 비율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가로에 해당하는 것이 다시 B로 바뀌고요. 세로가 2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은 B제곱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A제곱은 2B제곱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넓이가 아니라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A는 루트 2 B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루트 2를 1.4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뭐라고 했냐면 이때 A4에서 A5로 축소할 경우 길이의 축소율은 이랬잖아요. 길이의 축소율은. 맞죠? 자, 그렇다면 길이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A 대 B가 1.4 B 대 1.4 맞죠? 1.4 1.4 대 B 1.4 대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14 대 10 맞아요? 14 대 10. 자, 그러면은 여기가 14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은 이것의 절반인 게 7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10이 이제 7이 된 겁니다. 10이 7이 된 거죠. 맞죠? 그럼 뭐예요? 10이 7이 됐으니까 30%가 준 거죠. 이해되셨어요? 됐죠? 물론 14에서 10으로 오는 과정은 14에서 10으로 오는 과정은 30%가 준 게 아니에요. 30% 좀 덜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루트 2라는 숫자 자체가 뭐냐면은 1.4가 아니에요. 1.4라는 것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17 이러면은 30%가 줄었구나.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대략 30% 이게 더 맞을 것 같긴 하지만 딱 떨어지게 보려면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0%가 줄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요, 뒤로.
1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유비의 리더십 유형에 관해 가장 적절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 자, 보겠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 갈 때는 휘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에 맞거나 부러져야 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겉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겠지만 휘거나 굽히는 모양새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 자존감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손과 굽힘의 유연함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그닥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비가 제갈령을 얻기 위해 갖춘 겸손의 태도이다. 당시 유비는 47세로 27세의 제갈령보다 무려 20살이나 연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 머리를 굽혔다. 마지막은 세 번째에는 낮잠을 자는 제갈량을 무려 몇 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갈량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비는 나이, 신분, 부, 출신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으며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당시 유비의 책사였던 서사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1번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돼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은 종업원, 그 다음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만이 아니라 고객, 종업원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휘하는 리더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네요.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카리스마 리더십은 아니죠. 그 다음에 거래적 리더십은 뭐냐면은 리더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리더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바라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도출이 되면은 그것을 진행하는 민주적 리더십. 방임적은 그냥 냅두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느 한 법정에서 선정된 12명의 배심원이 한 소년의 살인죄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 배심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소년의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12명의 배심원은 학교의 빈 강당으로 수용되고 이들은 모두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편견과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서로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 사람들로 이들 중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회의를 연다. 이들은 모두 어차피 수사가 끝났고 증인도 있으니 이 불쌍한 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하며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해산하려고 하는 생각뿐이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이 무죄를 선언하자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왜 야단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만장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저런 사람들이 있지. 저 소년과 아는 사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꼬는 거나 비방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한 명의 배심원은 그들의 압력에 동조하지 않고 말했다. 나까지 저 소년이 유죄라고 하면 저 소년은 진짜로 죽을 것 아니오.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거잖아요. 그죠? 봐주는 식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결국 비밀투표가 시행되고 한 사람이 더 무죄에 투표하게 된다. 배심원들 사이에서 분분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하나둘씩 소년의 무죄를 느낀다. 결정적으로 이 살인사건의 증인이었던 옆집 여자의 증언이 위중으로 판정되면서 배심원 모두가 소년의 무죄를 선언하게 된다. 자, 결과적으로는 자, 총 몇 명이죠? 배심원들이 있죠. 배심원들이 12명인데 12명 중에 한 명이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찬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됐죠? 그걸로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다음입니다. 14번인데 이 14번 문제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저도 사실 좀 보고 나서 설마 그렇게 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더라고요. 독특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회식비 분담 방식은 회식비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즉 n분의 1 이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주문한 만큼 부담하는 거래 내역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건 뭐예요? 더치페이죠. 말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그죠? 더치페이입니다. 더치페이. 자, 다음 중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거래 내역 방식으로 회식비를 분담할 경우, 즉 전통적인 방식은 n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더치페이 이겁니다. 자, 부담이 덜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거예요. 이 문제는 되게 생소해요. 의외로. 왜냐면 뭐지 싶은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왜 명확하냐면 답이 한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세요. 1번 병수부터 해서 5번 건우까지 해서 모두 다 한 명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한 명만 어떻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n분의 1보다는 기존 말고 현재의 더치페이가 더 유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한 명은 누구겠어요? 가장 적게 먹고 전통적인 방식 n분의 1로 많이 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작은 사람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작은 사람. 됐죠? 작은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작은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병수 같은 경우는 메인 요리와 디저트를 통해서 15,000원을 먹었습니다. 다희는 다 더하게 되면 28,000원, 한별은 다 더하면 25,000원, 미진이는 다 더하면 29,000원, 건우는 다 더하면 26,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지금 결과적으로 다 더해가지고 5명인가요? 5로 나눴을 때 금액이 얼마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은 애초에 자기가 먹은 것보다 많이 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게 냈을수록, 그러니까 적게 먹었을수록 많이 냈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사람이 병수예요. 그럼 끝난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애초에 가장 적은 사람을 찾는 문제인데, 자, 우리 해설에서는 이걸 또 친절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더해서 5로 나눴습니다. 5로 나눠보니 24,600원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병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신기하게도 24,600원을 다 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득이 되는 사람은 병수 한 명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가져와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병수가 답이 어차피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제일 적게 먹은 사람이 제일 이득을 보겠네. 그렇게 결론 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사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부터 E 자동차의 성능을 비교한 자료이다. K씨의 가족은 서울에서 거리가 140km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가족의 구성원은 총 4명이며 모두가 탈 수 있는 차를 렌트하려고 한다. 어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가? 단 비용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눈치를 채셨을지도 있고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가족 구성원이 4명이거든요. 모두가 탈 수 있는 차를 렌트한다라고 했으니까 4명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탈 수 있는 차는 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워지는 자동차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 B입니다. B 하나가 지워지고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B가 전기차였거든요. 전기차였는데 아쉽게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B가 제외가 되고요. 남은 것은 일반 휘발유,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밖에 없어요. 자, 문제를 하나씩 뜯어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자, A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일반 휘발유를 써요. 그 다음에 C는 고급, D는 일반, E는 고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비를 봤더니 A가 25km/리터, 그 다음에 C는 19km/리터, D는 20km/리터, E는 22km/리터. 자, 연비를 보시게 되면은 연비가 휘발유의 가격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A 자동차예요. 그죠? 일반 휘발유니까. 근데 그 연료별 비용을 보니까 전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B는 제외가 됐으니까. 일반 휘발유는 리터당 1,640원이고요. 고급 휘발유는 1,870원이에요. 고급 휘발유가 리터당 가격이 더 비싸요. 됐죠? 그러면 A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료별 비용도 적은데 연비도 높아요. 좋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냥 A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그래서 A가 연비 효율도 좋은데 휘발유 가격도 낮네. 그러면 당연히 A겠구나. 이렇게 가셔야지 얘가 결과적으로 얼마가 들었고 140km 떨어졌으니까 총 얼마가 들었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애초에 원하는 것은 결과값 하나하나 찾는 것이 아니라 눈치껏 뭐냐?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료를 볼 때 이 자료를 딱 보고 나서 마지막 결론까지 간다라기보다 이 자료를 봤을 때 판단하는 거. 아, 얘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도 원하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23번 한번 가보죠. 23번. 자, 23번인 K회사의 업무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네, 재밌는 문제예요. 런던 지사에 있는 A 대리는 11월 1일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오후 10시에 마치고, 자, 이러면은 오후 10시면 22시니까 13시간 일한 겁니다. 시애틀에 있는 B 대리에게 송부했대요. 그 다음에 B 대리는 11월 2일 오후 3시부터 작업을 해서 끝내고 바로 서울에 있는 C 대리에게 자료를 송부했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런던 지사에 있는 A 대리 같은 경우는 13시간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애틀에 있는 B 대리 같은 경우는 시작한 시간은 알지만 끝낸 시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C 대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C 대리가 자료를 송부받았고, 그 다음에 송부하였고, C 대리는 자료를 받자마자 11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24시니까 15시간을 일한 겁니다. 최종 보고했다. 3명이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일한 시간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백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백이냐? 13. 그 다음에 시애틀은 몰라요.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합니다.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얼마인지.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바로 시차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하냐? 11월 2일 오후 3시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됐죠? 어디서? 시애틀에서. 아,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그 시차 관련 문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시차 관련 문제는 보통 한국 기준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간혹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비행기 시간, 그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갔다.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한국 시간으로 기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사실 설정이에요. 현지 시간으로 하던가 아니면 한국 시간으로 하던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한국으로 가는 게 편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는 시차가 GMT 기준으로 마이너스 7이고 서울이 플러스 9거든요. 그럼 두 지역 간의 시차는 16시간입니다. 즉 서울이 16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애틀에 있는 것을 한국 시간으로 맞춰버리자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해지니까. 한국 시간으로 맞추면 어떻게 되냐? 지금 오후 3시니까 15시거든요. 15시에다가 16을 더하게 되면 31시. 31시면 24 더하기 7이니까 다음날 오전 7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일이 아니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11월 3일 오전 7시예요. 요때 일을 시작한 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C대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자마자 바로 작업을 했대요. 바로.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11월 3일 오전 9시예요. 자, 그럼 이 사이에 몇 시간 일한 거죠? 2시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됐죠? 물론 시애틀 시간을 맞춰도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가고 저거는 저렇게 가는 것보다는 큰 차이가 없다면은 가능하면 하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게 좋잖아요. 이런 문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거. 됐죠? 그러니까 맞춰주시면은 30시간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5번 한번 가보죠. 25번은 A에서 이사의 올해 영업이익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거짓을 말할 때 항상 참인 것은 이랬습니다. 자, 참거짓 유형 중에 가장 나오기를 바라는 기대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이 하나인 유형이에요. 거짓이 하나인 유형입니다. 또는 참이 하나. 이렇게 거짓이 하나거나 참이 하나면 문제가 쉬워져요. 왜 쉬워지냐? 이런 참거짓 유형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모순 명제, 그 다음에 동일 명제. 이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모순 명제라는 게 뭐냐면은 두 내용 자체가, 두 명제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둘 중 하나만 참입니다.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이거를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짓이 하나다라고 한다면 모순 명제 안에 반드시 거짓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참으로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동일 명제다 그러면 동일 명제는 둘 다 참이던가 둘 다 참 아니면 둘 다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두 명제 모두 참입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A사는 영업이익을 올랐다. 0이 B사는 D사보다 영업이익이 더 올랐다. E사는 영업이익이 내렸고 C사도 영업이익도 내렸다. E사는 영업이익이 올랐다. 자, 이러면 수인이하고 희재가 모순이죠. 연미 A사는 D사보다 영업이익이 덜 올랐다. 이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수인이하고 희재가 뭐라고요? 모순이라고요. 모순이기 때문에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요? 참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철수 A사의 영업이익이 올랐대요. 플러스. 그 다음에 0이 참입니다. B사는 D사보다 영업이익이 더 올랐다. B가 D보다 영업이익이 더 올랐다고요.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수인이하고 희재는 아직 모르고 연미 A사는 D사보다 영업이익이 덜 올랐다. 근데 A는 플러스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확실한 겁니다. 근데 수인이하고 희재를 보니까 이사가 영업이익이 내렸고 시사도 내렸다. 그 다음에 희재는 이사는 영업이익이 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명제 가지고는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불확실한 건 참으로 가면 안 돼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게. 자, 그렇다면 이사나 시사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얘기하면 안 된다. 언급하면 안 된다. 얘기할 거면은 불확실하게.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볼게요. 1번 이사. 2번에 B사는 A사보다 영업이익이 더 올랐다? 맞네요. 이거 2번 맞습니다. 3번 C사? 몰라요. 4번에 이사? 몰라요. 5번에 이사? 몰라요. 됐죠? 자, 모르는 거는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만 가능하겠네요. 됐죠? 자,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